1995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리앤 프랑코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도 시각장애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21년의 세월이 흐른 2016년 프랑코는 정말 기적적으로 수술을 통해 잃었던 시력을 되찾게 됐습니다. 아, 수술을 하셨구나. 21년 만에? 그렇습니다. 아,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근데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녀가 받은 수술은 다름 아닌 척추 수술. 어느 날 집에서 넘어지며 목과 척추를 다친 프랑코는 통증 완화를 위해 척추 수술을 받았던 건데요.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눈하고 척추하고 관계가 아예 없잖아요. 너무 멀지 않나요? 자, 당시에 프랑코의 척추 수술을 집도했던 신경외과 의사 존 아프샤르 역시 그녀의 사례는 과학적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밝히며 그 20년 전 사고로 동맥이 꼬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수술을 집도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그 동맥을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혈류가 회복돼서 시력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내놨는데요.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도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프랑코는 시력을 잃기 전부터 선천적으로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이었는데요. 그런데 척추 수술 이후 시력을 되찾은 것은 물론 색깔까지 구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희한하네. 생맹도 극복을 했네. 야, 이건 더 놀라워요. 척추 수술로. 생명이 불치병 아닌가? 생명은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몸이. 돼 있는 거잖아요. 돌아오기 쉽지 아예 않죠. 구분을 못 하거든요. 저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추측만 하고. 근데 동맥 뭐 이렇게 풀다가 어디 혈자를 눌렀겠지. 그럼 팍! 갑자기 여기가 팍! 기와 혈을 팍! 지극히 제 전현무 씨의 개인 의견이라는. 완전 개인적인 의견.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척추 수술 이후 시력도 되찾고 생명도 치료된 프랑코. 21년 만에 딸의 얼굴을 마주하며 감동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마주한 여성. 앞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과 가슴에 담으시면서 소중한 나날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2003년 미국 뉴욕. 63세 남성 윌리엄 셰리든은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에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미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 하나 그리는 것도 어렵네요. 제가 워낙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요. 하얀 것은 도화지요, 검은 것은 연필이요. 그저 낙서 같은 것을 그릴 뿐. 아주 간단한 일직선을 그리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셰리든. 요식업에 종사했던 셰리든의 그림 실력은 유치원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셰리든이 기적적으로 한 남성의 심장을 이식받은 뒤 그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셰리든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거죠? 마치 제가 고흐가 된 것처럼 막 영감이 떠올라요. 뭐든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를 담당했던 미술 치료사마저 깜짝 놀랐을 정도로 셰리든의 그림 실력은 급 상승. 마치 어떤 계시라도 받은 듯 셰리든은 예술적인 영감들이 팍팍 떠올랐습니다. 일직선 하나를 긋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그는 불과 며칠 만에 야생동물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멋지게 자연 풍경을 묘사하는 등 아주 수준급으로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림에 전혀 소질이 없던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뒤에 재능이 생겼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못지않은 그림 실력을 갖게 된 셰리든 본인도 어리둥절. 진짜 신기하다. 자, 그 원인이 심장 이식 수술 때문이라고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뒤인 2006년 장기 기증자의 어머니를 만난 셰리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드님은 제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드님에게 예술적 재능이 있었나요? 어머, 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아들 네빌이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참 잘 그렸답니다.
알고 보니 쉐리든에게 심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20대 남성 키스 네빌은요. 미술에 아주 재능이 넘쳤던 아마추어 화가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요. 쉐리든이 심장 기증자인 네빌의 그림 실력까지 함께 이식받은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쉐리든의 사례처럼 장기 이식 후 수혜자에게 기증자의 습관이나 성향 등이 전이되는 현상,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 현상을 두고 일부 심리학자들은 셀룰러 메모리, 즉 세포 기억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심장에 그러면 뭐 메모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따라 미술 실력이 딱 따라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씨.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을 안 그려서 모르시겠지만요. 그림을 그린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림 머리로 그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는 거예요. 심장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쭉쭉 뻗어나갑니다. 부심. 누가 보면 뭐 반센트 빈곤인 줄 알겠다. 이게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심장으로 그리는 게 그림입니다. 어허. 예. 자, 지금까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심장과 함께 전해진 예술적 재능. 인체의 신비는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오랜 병원 생활 끝에 가족들과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게 된 29세 여성 수지. 그녀의 어머니는 집밥이 그리웠을 딸을 위해 딸이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잔뜩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와, 엄마표 칠면조율이다. 이게 얼마만의 고기야. 이 냄새. 미트볼이나 먹어야겠다. 이것도 못 먹겠어. 아니 엄마 표라며. 네, 그거 원래 먹던 건데 왜 그래? 그죠? 식성이 바뀐 건가?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 VVIP였던 수지는 패티의 냄새만 맡아도 질색팔색, 고기 러버에서 하루아침에 채소 러버로 식성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 그녀의 식성이 바뀐 이유는 다름 아닌 장기 이식 때문. 사실 수지는 심장 내막염으로 인한 심근병증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미스터리한 사실은 기증자였던 19세 여성 사라가 채식주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심장 이식 후 수혜자의 식성이 기증자의 식성과 닮게 된 건데요. 야 이것도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저기 세포 기억 그런 건가? 셀룰러 메모리.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수혜자인 수지에게 일어난 변화는 식성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내 몸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심장이 너무 쿵쿵거려요. 라며 고통을 호소. 무엇보다 검사 결과 그녀의 건강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수지가 겪은 이 증상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기증자 사라가 숨을 거두기 전 메모로 남긴 증상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심지어 수지는 심장 이식 전엔 동성애자였지만 생전 이성애자였던 기증자처럼 성적 지향에도 변화를 겪고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수지의 가족들 역시 그녀에게 생긴 많은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장이 우리가 아는 심장보다 더 큰 의미가 있나 보다. 너무 여러 기능이 있네. 이 정도면 심장에 어딘가에 뇌의 일부가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심장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정말 고인이 남긴 추억일까요? 아니면 그저 단순한 우연일까요? 1998년 20살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실명 진단을 받은 독일 여성 미아. 그녀는 안내견과 함께 지내며 어둠에 익숙해졌는데요. 그런데 몇 년 후 이럴 수가! 환자분 이거 보여요? 이건 기적이에요! 미아는 놀랍게도 시력을 회복. 이는 의학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의료진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었던 미아가 눈을 뜨게 된 건 정말 놀랍게도 수술이 아닌 심리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미아에겐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었습니다. 아저씨, 상담 그만하고 저 집에 보내주면 안 돼요?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라 말하고 싶지 않네요. 굿모닝 의사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실명 판정 13년 후 미아는 10대 소년, 영어를 쓰는 인격 등 무려 10개의 인격을 가진 해리성 정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시작 후 10개 인격 중 10대 소년의 인격이 기적적으로 잡지 표지의 단어를 읽기 시작, 이후에 문장까지 읽으며 점차 시력이 좋아졌고요. 놀랍게도 시력을 잃은 지 17년 만에 10개 인격 중 무려 8개의 인격이 시력을 회복하는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
아니 의학적인 치료가 없이 눈을 뜬 것도 미스터리인데 다른 인격을 가졌다고 시력이 회복되는 것도 진짜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격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의 인격은 눈이 보이고 몇 개의 인격은 눈이 안 보이고 이것도 진짜 미스터리한 일이에요. 미아를 치료한 의사들의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그녀는 심리적으로 실명을 선택하는 시민성 실명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하게도 시력을 마치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 특이하다 진짜. 그동안에 이제 봐도 본 게 아니고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해리성 정체 장애 하면 저는 그 드라마 중에 지성 씨가 연기했던 그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역할이 이렇게 신체 기관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신체 기관의 능력까지 바뀐다는 겁니다. 참 인간의 소울과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을 스스로 선택하는 놀라운 미스터리. 그녀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여전히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숱한 사람이 부작용을 호소. 그런 가운데 한 남성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제겐 축복이자 기적이었어요. 뭐 백신 덕분에 코로나에 안 걸려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뭐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단순히 그런 정도로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고맙다 이런 정도지 뭐 축복이자 기적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죠. 그렇지, 그냥 다행 정도지. 어. 가벼운 근육통부터 시작해서 심장 통증에 심낭염까지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는 코로나19 백신. 하지만 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삶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는 이는요. 인도의 50대 남성 둘라찬드 문다. 문다는 약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부상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 평소 전혀 거동할 수 없어 계속 누워서 생활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백신 한 방으로 단 하루 만에 침대에서 기적처럼 일어나 걸었습니다. 에? 4 तारीख को इसी मंथ के 4 तारीख को उन्होंने वैक्सीनेशन लिया कोविशील्ड वैक्सीन 신기하다. 이게 된다고? इसके बाद 5 तारीख से उनमें उनके 지금 परिवार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인터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리가 날 때쯤 백신 맞은 거 करने 아닌가? लगे पैर जो उठ के बैठ जाने लगे और खड़ा भी होने लगे 자, 이 문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맞았을 뿐인데 그래. 갑자기 기적처럼 두 다리가 회복됐다고 주장. 게다가 더 미스터리한 일은요. 백신 접종 후에 다리도 움직이고 다시 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백신을 맞고 5년 전 사고로 잃었던 목소리까지 회복됐다는데요. 특히 최근 1년 동안 문다의 몸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았던 터라 그의 가족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가끔 약 중에 원래 원하지 않았던 효과가 나오면서 그 약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는 비아급비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쓰이는 것처럼 호르몬이 이렇게 비슷한 데 와가지고 그렇지. 효과가 나는 건데 이 백신은 사실 우리가 호흡계 계통의 질병을 치료하는 백신인데 이건 신경이란 말이에요. 난 너무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2021년에도 문다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한 의사는 정말 백신의 효과일 수도 있고 심리적 현상일 수도 있다며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 덕분에 그에게 기적이 찾아온 건 아닐까요? 여름 1965년 프랑코 마냐니는 고향인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작스레 이상한 중병에 걸린 프랑코. 심한 발열과 발작, 망상 증상은 물론 종종 정신을 잃기까지. 결국에 입원한 프랑코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아이고. 온종일 침대에 누워 사경을 헤매며 심하게 앓은 프랑코.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너무도 생생한 환각을 경험했습니다. 프랑코의 머릿속을 장악했던 환각은 다름 아닌 그의 고향, 이탈리아 폰티토의 풍경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좀 안타깝다. 그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 어릴 때 추억이 서려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환각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향수병이 굉장히 심했던. 그러니까. 꿈과 현실을 오가는 미치도록 생생한 환각. 프랑코의 허공을 바라보는 시선과 확장된 동공.
그 속에는 그가 어린 시절 보고 느꼈던 고향 폰티토의 집과 건물, 거리, 환경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평범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4D 체험이라도 하듯 너무도 생생했던 고향의 풍경. 그 환상에 압도된 프랑코는 붓을 들고 기억을 더듬어서 고향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왼쪽이 프랑코의 그림이고요. 우측, 오른쪽이 실제 그곳을 찍은 사진입니다. 거의 흡사하다. 저 그림 보세요. 사진이라고 봐도 믿을만 하죠. 아니 사실 뭐 우리 추억 속에도 옛날 고향 아니면 살던 곳에 대한 모습을 어렴풋하게 기억은 해도 자 저렇게 생생하게 그려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건 너무 똑같다. 마치 사진을 찍은 듯 뛰어난 그림 실력을 보여준 프랑코. 그런데 저는 요리사 일을 했었을 뿐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붓을 쥐어본 적이 없죠. 프랑코는 놀랍게도 평생 그림의 기억자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신경과 전문의 올리버 섹스 또한 프랑크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능력을 지닌 게 분명합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생한 기억이 그를 지배하죠.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래 그림을 그렸던 사람도 아닌데 저런 걸 이제 그림에서는 극사실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진하고 똑같이 그려내는 거를. 저것도 사실 또 어려운 어떤 풍이에요. 되게 어렵게 아주 디테일을 다 살리는 스타일인데 이미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저걸 또 그려낸다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그대로 그려낸다는 게 그렇죠. 이게 참 대단한 그림 실력 자체도 미스테리하죠. 그러니까요. 프랑코의 머릿속에 펼쳐진 신비의 환상. 어릴 적 고향의 풍경을 마치 사진처럼 그려내는 그는 메모리 아티스트, 즉 기억 예술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프랑코는 주로 전쟁으로 고향이 폐허가 되기 전 가족들과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1943년 이전의 이탈리아 폰티토만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모습이네요. 기억만 그리는 거예요. 그가 본 환상은 어쩌면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불러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의 캔버스 속 마을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자, 이번 특종은 사진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어허. 아유 이뻐라. 아유 귀엽다. 뭐 생김새도 딱 쌍둥이네요. 쌍둥이인가요? 네, 너무 닮았네. 그래 보이네요. 똑 닮은 두 아이는 2021년 10월 25일 같은 날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하지만 이 두 아이는요, 쌍둥이가 아닙니다. 엄연한 형과 동생 사이입니다. 같은 날 태어나도 형 동생이 있죠. 뭐 몇 분 차이로? 한 30초 뭐 이렇게. 네. 근데 그게 쌍둥이잖아. 그럼 어허, 그 쌍둥이지. 근데 쌍둥이 아니라면서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쌍둥이가 아니에요. 자, 귀여운 아기들이 가진 출생의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2021년 3월 미국 텍사스주 카라 윈홀드와 블레이크 부부가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천사가 두 사람에게 찾아왔고요. 부부는 매주 병원을 찾아 초음파 검사를 하며 아기의 심장 박동을 확인했습니다. 자식을 참 낳아본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요, 진짜. 아우, 저 심장 박동 소리 처음 들었을 때. 야, 그것도 요즘에 기술이 발달돼서 심장 소리만 키워서 그렇죠. 들려줘. 그럼 어떻게 들려? 물음차 막. 오, 비슷해요. 맞아요. 되게 비슷해 그래? 지금 그 소리랑. 진짜 똑같아. 아, 진짜요? 새롭게 개인기 하나 얻어가네. 아기 심장 소리. 아, 애기 심장 소리 개인기. 그런데 말입니다. 부부가 알게 된 충격 사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임신 중인데요. 또 임신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카라는 일명 중복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Went in 7 weeks again just to check, and I had my husband would come with me, and there was another baby. He was not there in the first sonogram at 5 weeks. It was definitely a shock.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오진. 그러니까 초음파를 했을 때 네. 미처 여기 한 명이 더 있는 거를 이 여의사가 못 봤. 아닙니다. 에이 설마. 사실 중복 임신은 의학계에서도 매우 희귀한 사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임신 중 분비되는 호르몬이 추가 배란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서
난자가 배출되기 어려운데 중복 임신한 여성은 임신 중에 난자를 배출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게 흔치 않은 케이스라는 네. 거죠. 두 번째, 임신한 여성의 자궁경부에서는 두꺼운 점액이 생성, 정자가 통과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하지만 중복 임신인의 경우 정자가 이를 통과합니다. 야, 그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세 번째, 뒤늦게 수정된 수정란이 이미 임신에 공간이 부족한 자궁에 착상되는 것도 아주 어렵지만은 이 역시 통과합니다. 그렇게 아주 희박한 세 가지 확률을 모두 뚫어야 중복 임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2021년 10월 25일 쌍둥이처럼 보이지만 이미 뱃속에서부터 형과 동생으로 결정된 콜슨과 케이든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말씀한 것처럼 임신 중에 또 배란이 된 거고 음. 자궁 구조가 바뀌고 입구가 더 좁아졌는데도 그걸 뚫고서 뚫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 수정이 됐다고 해도 착상이 안 될 수 있는데 이것까지 가능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귀한 아이들이네요, 진짜. 사실 이 두 아이를 갖기 전에 부부는 세 번의 유산을 겪으며 난임으로 힘들어했었는데요. 어쩌면 아기를 갖기를 염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닿아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닐까요? 2006년 칠레 테무코. 임신 중이었던 미첼은 출산 전 검사를 위해 방사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뱃속에 태아가 한 명 더 있어요. 출산 앞두고 또 다른 태아가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미첼. 아 이거 뭐 중복 임신 아니에요 또? 전혀 다른 기사입니다. 어? 정말 놀라운 사실은 또 다른 태아가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태아 안에 또 다른 태아가 있어요. 바로 태아의 위장 속, 한마디로 태아 속에 태아가 있었던 것이죠. 태아 속에 태아가 말이 됩니까? 이게 위장 속에. 위장 속에요? 그렇죠. 아, 뱃속에 들어 있었다고? 태아의 위장 속에 태아가 있다고요. 태아 속의 태아는 의학계에서도 희귀 케이스로 알려졌습니다. 어허. 임신 중에 쌍둥이가 다른 쌍둥이 안에 갇힌 상태에서 자라는 것인데요. 태아 5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발생. 칠레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태아가 다른 태아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태아 속의 태아는 난자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유전적 오류가 발생. 세포가 적절히 분열되지 않아서 쌍둥이 배아가 다른 배아에 흡수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태아는 약 10cm 크기로 팔과 다리, 또 부분적으로 발달한 척수는 있었지만 머리가 없어서 생존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건 좀 안타깝네요. 그럼 그 태아를 품고 있던 다른 태아는 괜찮은 거예요? 다행히 무사히 수술을 통해 위장 속 태아는 분리했고요. 살아있는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와. 천만다행이네. 2002년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을 찾은 52세의 여성 카렌 키건. 의사는 그녀에게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고요. 이에 키건의 남편 맥스와 새 아들이 신장 기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키건. 검사를 하다가 발견한 건데 혹시 아드님이 친자가 아닌가요? 아니, 키건 씨의 DNA와 불일치해서요. 말도 안 돼요. 두 아들 모두 내가 직접 배 아파서 낳은 내 친아들이라고요. 세 아들 중 두 아들이 그녀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에 그녀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의심부터 서겠지. 아니 근데 이건 좀 이상한 게 아빠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엄마가 다른 거는 아니 아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병원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이렇게 바뀌는 그냥 뭐 드라마 자이언트 이런 것처럼. 그래.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건 두 아들의 DNA가 키건의 남편 맥스와는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냥 DNA 검사가 뭐가 잘못된 건데 이거는 그냥 검사할 때 오류였을 것 같은데. 오류겠지 그러면. 그래서 의료진이 다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일치하지 않았던 키건과 두 아들의 DNA가 이번엔 일치. 뭐야? 키건의 친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괜히 한 가정을 그냥 그래. 것들을 만들 5만 가지 뻔했죠. 생각을 다 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니 그 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런데요. 최초 검사와 이후 진행된 검사 결과
모두 오지는 없었습니다. 수차례 검사 결과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 사실 키건은 키메라 증후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꼬리는 뱀으로 이루어진 괴물 키마이라처럼요. 그야말로 인간 키메라였던 겁니다. 키메라? 그런 게 있어요? 괴물이잖아. 그러니까 DNA 배열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유전 조직이 몸 안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키메라가 한 몸에 다른 동물이 섞여 있는 생물이 있는 네. 거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말이 돼? 키메라 증후군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유전 형질, 즉 두 종류의 DNA를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100여 명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키메라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당시 의료진들이 키건의 머리카락, 피부, 갑상선 등 신체 곳곳의 조직들을 검사한 결과 키건의 신체 내에서 전혀 다른 DNA들을 발견. 이 또 다른 DNA가 친자가 아닌 줄 알았던 두 아들의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이에 의학계에서는 키건의 어머니가 이란성 여자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초기에 합쳐져서 하나의 태아로 자라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건이 엄마 뱃속에 있을 당시 쌍둥이의 세포가 근육이 흡수되는 바람에 두 가지의 DNA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닐까 추측했는데요. 진짜 키메라인 거네 그러면? 인간 키메라. 인간 키메라, 인간과 인간 키메라인 거네.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인간 키메라. 언제쯤 그 출생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까요? 이번 특종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진으로 먼저 보실까요? 뭐야? 뻥 뚫려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뇌가 없잖아. 아니 저기에 지금 벼 있다는 거예요? 응. 아니 잘못 찍힌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1980년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셰필드. 대학생 피터는 통증과 함께 머리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뇌 CT를 촬영한 결과 피터의 담당이었던 로버 박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아니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피터의 두개골에는 뇌가 아닌 뇌 척수액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자, 일반인의 뇌는 약 1.5kg 정도지만 피터의 뇌에는 약 300g 남짓의 뇌 척수액과 이를 감싸는 얇은 망만이 존재. 사실상 뇌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와. 자, 우측이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꽉 차 있어야지. 왼쪽이 이제 피터의 사진인데 누가 보더라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 놀라운 사실에 로버 박사는 피터와 비슷한 물뇌증 환자 600명의 뇌를 정밀 관찰을 했는데 그 결과 약 10%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뇌에 95%가 없었다고 합니다. 로버 박사가 조사했던 뇌가 없는 환자들 중에 절반은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지능지수 100이 넘는 정상범주에 해당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피터는 IQ만 126! 심지어 수학과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얼마 안 남아있는 뇌의 밀도가 되게 높은가 보다. 자, 일부 뇌과학자들은 존 로버가 CT 사진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부정하기도 했지만 캐나다의 신경과학자 존 앤드류 아머는 장기의 신경세포가 뇌를 대신해 기억을 저장하는 겁니다. 라며 세포 기억사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뇌 미스터리. 인간의 잘못된 해석일까요? 아니면 풀리지 않는 인체 신비일까요? 자, 두 기자님께 상식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장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죠? 왼쪽 가슴. 왼쪽입니까? 네. 그럼 간은 어디 있어요? 오른쪽. 가는 그 아래. 아니, 그 약간 등 쪽에 있죠, 이게. 부었네요. 다들 이게 이제 상식이죠. 그런데 이런 장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보통 제 위치에 있어야 기능도 제대로 하고 네네. 이게 아니면은 우리는 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탈장이죠. 아, 그게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2017년 10월 미국 오레건주 오레건 보건대학교에서 해부학 수업 중이던 의대생 워렌 닐슨은 시신을 해부하다가 충격적인 발견을 합니다.
시신은 자연사한 미국 여성 로즈 마리 벤틀리. 그녀의 장기들은 심장을 제외하고 위와 비장, 간 등 모두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맥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고 심지어 혈관이 엉뚱한 곳에 연결돼 있기도 했습니다. DNA가 시킨 대로 이게 분열이 되면서 자기 위치를 잡잖아요. 근데 그게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하. 심장 빼고 다 반대로. 야, 이거는 벤틀리 여사처럼 몸속 장기가 정반대로 배치돼 있는 증상을 좌우 박균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될 만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심장 질환을 동반해 신생아 2만 2천 명 중에 1명꼴로 발견되는 희귀 질환인데다가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희귀 질환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좌우 박균증을 갖고 태어나면 보통은 5세 이전에 사망합니다. 거의 5천만 명 중에 1명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질환을 갖고 생존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그런데 벤틀리 여사는 무려 99세까지 장수. 의사들은 그녀가 장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 일반적인 걸로 봐도 99세면 엄청 장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벤틀리 여사는요, 생전에 미국 50개 주를 여행하고요. 만성 질환 없이 매우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망할 때까지 자신들의 장기들이 정반대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아니, 병원을 아예 안 가신 거네. 병원 안 간 거예요. 건강검진 아예 안 받은 거야. 왜냐면 CT 촬영 한 번도 안 하신 거네. 아니 청진기 돼도 뭔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진짜 건강하게 사셨네. 학자들은 의학사의 길이 남을 그녀의 해부학적 기형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벤틀리 여사의 딸은 어머니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당신이 5천만 분의 1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무척이나 재밌어했을 거예요. 2019년 영국 인버네스. 71세 여성 조 카메론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머, 너 팔이 이상하게 매달려 있잖아. 에? 아니, 또 부러졌네?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팔이 부러졌던 그녀. 그런데 엄마가 부러진 팔이 이상하게 매달린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녀는요, 골절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파 죽잖아요. 아니 조금만 생채기라도 얼마나 아파. 금방 가도 아파. 근데 부러진 걸 몰랐다. 이러고 다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 그녀는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능해? 그뿐만이 아닙니다. 카메론은 오븐에 살이 데었을 때도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를 맡고서야 아이고 타고 있구나, 자신이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 그리고 그녀에겐 출산의 고통조차 딴 세상 이야기. 엄마.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저 간지럽기만 했다고 합니다. 65세가 되어 관절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도 진통제 없이 멀쩡했을 정도로 신체적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을성이 있으신 게 아니라 고통을 아예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이게. 고통이 오질 않습니다. 근데 원래 고통이 오는 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네. 반응이잖아.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타는 냄새가 날 때까지 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러진 거 그렇죠. 그냥 방치해봐. 완전 덧나지. 그러니까. 그렇지. 카메론이 신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돌연변이 유전자 때문. 수백만 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는 카메론의 증상에 유전학자들은 그녀의 유전자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녀에게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는데요. 그녀는 통증과 기분, 기억력과 관련된 효소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보유. 또한 진통 효과를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도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독특한 유전병을 갖고 지금 살아남으신 분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좀 긍정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진짜 선천적으로 그냥 가만히 계셔도 고통받는 분한테 이게 조금 활용이 돼서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런던대학교 제임스 콕스 유전학 박사는요, 매년 3억 3천만 명이 수술 후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메룬의 유전자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진통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통을 모르는 카메론 유전자가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2017년 이스라엘 골란고원의 한 마을. 2살 아이 오닐 마흐무드의 가족들에겐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닐, 엄마 말 따라해봐. 엄마. 오닐, 아무 말이나 좀 해봐. 오닐이 2살이 되도록 전혀 말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발달에 따라서 뭐 18개월 보통 지나면 이렇게 옹알이 같은 것도 하면서 쉬운 뭐 엄마 이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2돌이 지날 때까지 말 한마디 못했다는 거 이거 좀 걱정이 될 만도 하죠.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비록 알아들을 순 없지만 오닐은 점차 무언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옹알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말하기 시작한 오닐. 그런데 오닐의 말을 들은 부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말을 너무 잘했나? 너무 어른스럽게 얘기한 거 아니야? 갑자기 여기 어머님 기침은 하셨습니까? 갑자기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갑자기 왜 밥 안 주나? 배가 좀 고픈 것 같은데. 너무 건방진 거 아니에요? 2살짜리가? 말 한마디 못하던 오닐이 유창하게 뱉은 말은 바로 Hey, it's me. Hi. What are you doing? It's wonderful. 이스라엘 국적으로 아랍어를 사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영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영어를 어떻게 해? 주변에서 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네. 오닐의 가족들은 해외에 가본 적도 없고 영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오닐이 TV를 통해서 영어를 접했을 확률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어학자에 따르면 3살이 된 오닐은 묘하게도 영어권 가정에서 자란 3살 아이 수준의 영어를 구사했고요. See the smoke. The smoke? Where do you see the smoke? See it. Look, it's here. 반면 가족들이 사용하는 오닐의 모국어인 아랍어는 또래들보다 한참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저 모르던 언어를 이렇게 알 수가 있나? 그리고 모국어는 또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기이한 오닐의 사연은 이스라엘의 현지 방송에 소개되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더욱 미스터리한 건 언어학자들이 분석한 오닐의 말투는 런던 남부 파키스탄계 이민자의 억양. 나는 근데 이거는 진짜 누가 부활 이런 거 한 거 같아. 이거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갑자기 부활이요? 그러니까 런던 남부 파키스탄계 어떤 분이 저 아이의 몸으로 부활을 한 거죠. 아니, 너무 먼데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뭐 이렇게 인도 그쪽이잖아요. 뭐 부활이 뭐 마일리지 따져가면서 다닙니까? 영혼이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거지. 아니 부활을 어떻게 믿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니, 설명은 나도 못하지. 못하면은 내 말을 믿어. 진짜.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오닐은 영어를 사용하던 파키스탄 남자의 영혼이 환생한 게 분명합니다. 내 말을 내가 연기할 줄이야. 오닐 가족과 그 지역민들은 환생과 윤회를 믿는 종교 드루즈 신자로요. 봐봐. 오닐이 전생에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환생에서도 아랍어보다 영어로 먼저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하다 환생까지 나왔네요. 환생한 영혼 입장에서는 알아보기 어렵죠. 근데 영어 쓰던 사람이 기정사실화하지 말라고 이걸. 전혀 배운 적 없는 영어로 말하는 아랍아이. 아이는 정말 누군가의 환생인 걸까요?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분명 배가 고프지 않은데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소리가 나는 분들 느낌이 들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한두 번 그런 다 경험 있는데. 꼬르륵은 다 하잖아. 네.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꼬르륵 소리가 건강 이상을 알리는 신호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복통, 설사, 복부 팽만감 등을 동반하는 질환인데요. 복부 팽만일 경우에 배출되지 않은 가스가 장에서 이동하면서 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만약 복통, 설사와 같은 증상과 꼬르륵 소리가 유독 심하게 난다면 장이 좁아진 상태인 장 폐색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장이 좁아지면
음식물을 밑으로 내려보내기가 힘들어지면서 장이 더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꾸르륵 소리가 더 크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꾸르륵 소리와 함께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고 복통과 구토 증세까지 있다면 이때는 곧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장폐색으로 검진이 됐다면 이 병까지 의심해봐야 하는데 바로 가수 윤종신 씨가 오랜 시간 앓았다고 알려진 크론병입니다. 참고로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소화기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정말 무서운 병으로요. 만약에 크론병 때문에 몸에 염증이 생겨서 소화가 잘 안 되면 음식물과 가스가 섞이게 되는데 이때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섭다. 그리고 끝으로 특히 중년 여성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대, 50대 여성분들 중에 내가 배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요. 피로가 쉽게 오고 식욕이 주는데 이때 장 운동이 느려져서 배에서 소리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픈데 나는 꼬르륵 소리에 집중하라는 거죠? 네. 지금 배가 고프다는 소리가 날 만한 타이밍이 아닌데 울리는 거.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젠 누가 뭐래도 현대인의 데일리 필수 음료가 된 커피. 자, 이 한 잔의 커피가 주는 효능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 따르면요.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간암의 발병률을 절반 가까이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또 커피 속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에는 당뇨병 개선, 노화 방지, 치매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건강하게 드시려면 커피도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보통 모닝커피 많이 드시죠? 그러게요. 자, 그 이유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에너지 공급 호르몬 코르티솔 때문인데요. 코르티솔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커피 속의 카페인 성분이 이 코르티솔의 생성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극도로 기운이 없어지거나 심하면 저혈압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야, 저는 눈 뜨면 커피를 마시거든요. 그때 인스턴트 커피를 까서 깐 부분으로 저어서 마시는데. 납을 타가지고. 납국물을 해서 드시면서 몸에 좋은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성 호르몬으로 버텨온 거죠. 자, 그렇다면 커피를 드시기 가장 좋은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이 코르티솔이 가장 적게 분비되는 오전 9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라고 하니까 살짝 늦춰주세요. 자,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정한 우주식품,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인류의 미래 식량으로 지정한 슈퍼파워가 아닌 슈퍼푸드가 있습니다. 바로 물속에서 흔들거리는 저 녹색 생물, 스피룰리나입니다. 제가 먹고 있습니다. 아, 저걸 또 어떻게 알고 아세요? 먹고 있어요? 근데 냄새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이제 어서 주워 듣고 저 이제 모든 걸 먹어서 해결을 하니까. 효험을 좀 봤어요? 아직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냥 꾸준히 먹고 있어요. 정말 알약으로 털어놓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대체 어느 효능을 가지고 있길래 세계인들이 주목을 하는 걸까요? 5단백 식품으로요, 유명한 클로렐라, 밀싹, 매생이보다 단백질 함량이 약 3배 정도가 더 높습니다. 오, 와우. 게다가 이 스피룰리나는 세포벽이 없어 소화 흡수율이 무려 9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족족 흡수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 피코시아닌, 베타카로틴 등의 함량도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할리우드 대표 여배우 케이트 윈슬렛, 스칼렛 조앤슨, 그리고 세계 여성들의 워너비 스타 미란다 컵까지 몸매 관리와 피부 미용을 위해 이 스피룰리나를 애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스피룰리나의 단백질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칼슘제와 함께 섭취하지 마시고요. 또 류마티스증의 자가 면역 질환 환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피룰리나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했죠. 자, 그런데 면역계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자의 경우 증상이 더더욱 심해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복용을 하셔야겠습니다. 프리한 주식회사의 CEO 한석준. 그가 드디어 20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게 됐는데. 아빠, 저예요. 아빠가 했다가 찾던
딸 저예요. 괜히 찾았다 싶겠다. 아빠. 아, 속지 마세요. 쟤는 아빠 재산을 노리는 나쁜 기집애예요. 진짜 딸은 잘하고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드라마에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렇죠. 머리카락 지치해서 유전자 검사 의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전자 검사가 친자 확인만이 아닌 여러분의 건강까지 챙겨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미 해외에서는 회사 직원과 직원 가족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유전자 검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정확히 뭔지 친자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유전자 검사의 새로운 기능, 활용법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딱 내 침 한 방울 정도면 내 몸에 필요한 정보, 건강 상태를 아주 쏙쏙 알려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체질량 지수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통해 알맞은 다이어트 방법도 제시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 여러 잔씩 마시는 커피, 이 또한 나의 카페인 대사율까지 측정해서 커피를 얼마나 마시면 좋을지 섭취량까지 분석해 준다고 합니다. 남성, 여성 전 세대를 불문하고 고민하고 관심 갖는 분야, 바로 탈모. 이것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탈모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자, 우리 생활 속에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유전자 분석 검사. 무엇보다 편리한 점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자신의 침을 이용해서 가정용 키트로 집에서 쉽게 유전자를 채취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업체에 보내면 약 2주 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건강보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공단에서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프고 나서 치료비를 쓰는 것보다 미리미리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하자. 예방하는 게 사회적으로나 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절약되고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거죠.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재기가 커졌다. 지난해 9월 중국 저장성에 사는 한 50대 남성이 이것을 했다가 입술 부근 조직이 괴사하고 고열과 함께 비정상적인 혈압 상승을 보이다가 결국 입술에서 약 8cm에 달하는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뭘 했길래 저렇게... 네, 뭘 했길래. 또 지난해 12월 13일엔 중국에 사는 10살 소녀 샤오메이가 무심코 이것을 했다가 5시간의 뇌 수술 끝에 종양과 8ml의 고름을 제거했습니다. 전 세계인의 대다수가 일상처럼 무심코 하는 이것. 바로 여드름과 피지를 짜는 일입니다. 나 아까 좀 하나 짰는데? 왜요? 몸에 안 좋은 건 다 하고 있군요. 어디 있는 거 짰어요? 나 왜 이래? 여기요. 여기요. 맞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바보 형 어떡해. 특히 두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얼굴 속에 마의 삼각지대를 잘못 건드렸기 때문이죠. 이게 부위가 좀 있는 거구나. 그렇죠. 아, 뭐야. 얼굴 미간부터 윗입술 양쪽 끝을 따라 그렸을 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부위. 이 부위가 바로 마의 삼각지대입니다. 아이, 저는 안 들어갔네요, 그러면. 한 기자님은 다행히 여기를 짰기 때문에 살았네.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요. 이곳을 지나는 혈관은 뇌로 흐르는 정맥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 난 여드름을 함부로 짰다가는 고름이 혈관 안으로 침투해 뇌수막염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오, 살벌하다. 그렇게 세균이 혈관을 타고 퍼지면요.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폐혈증이나 장기 손상 등 정말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정말 간단합니다. No touch! 건들지 않는다. 가급적 맨손으로 저 마의 삼각지대 부분에 여드름이나 피지는 짜지 않는 게 좋고요. 반드시 약국이나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한 대리, 잘 안 씻고 다니나 봐. 목 뒤에 뭐 이렇게 때가 꼈어? 혼자서 티 내는 거 뭐야? 목 뒤에 검은 큰 살이 생기는 피부 질환, 흑색 가시세포증입니다. 그냥 목주름 아닌가? 뭐 자, 뭐가 이렇게 쓸리거나 그런 거 아니야? 때가 져 있잖아요. 정말로 그냥 목대 같아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인 NHS에서는요. 당뇨병 초기 증상으로 흑색 가시세포증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땐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은 살이 갑자기 많이 찌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 옆에 부모님, 친구들이 있다면은 서로 귓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귓볼. 귓볼. 자, 사진처럼 저렇게 귓볼에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지난 2017년 11월 국내 K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만약에 귓볼에 주름이 있다면 치매 또는 심장질환에 신호일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이죠. 정말? 우리 괜찮죠? 세로 주름인가요? 세로 주름. 네, 없는데 다? 없어. 완벽한 주름인데 저건? 이게 주름 아니야? 완벽한 주름인데 저건? 이게 주름 아니야? 감독님 클로즈업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귀를 보시면은 진짜? 아니 그냥 대놓고 주름인데? 아 어떻게 우리가 아 정말? 호르몬 빼고는 뭐 진짜? 그냥 확인해봐. 이거 어떻게 확인해보지? 만약에 귓볼 주름이 있는 사람은요, 귀를 MRI로 찍으면 미세혈관들이 막혀 있는데 이 사람의 뇌를 MRI로 찍어도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내과 저널에 따르면 급성 뇌졸중 입원 환자 200만 1명 중에 무려 78.8%에서 귓볼 주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 혈관과 연결된 그 징후인지 아니면 네. 그냥 생긴 주름인지 모르잖아요. MRI 찍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나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진짜 알아봐야겠네. 알아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통증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무릎에 문제가 있으면 무릎이 아프고요. 위나 장에 문제가 생기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통증들이 말이죠. 뇌의 착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 줄기에서 나온 감각신경이 신체 여러 부위에 분포해서 생기는 통증. 이런 통증을 전문용어로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식도와 어깨는 전혀 다른 부위지만 같은 감각신경을 사용하고 있어서요. 식도에 문제가 발생해도 어깨가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대표적인 연관통들을 짚어드립니다. 왼쪽 팔, 왼쪽 손바닥 또는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심장병. 오른쪽 어깨 아파? 아니야. 아 깜짝이야. 나 한마디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 설렁해. 말 안 할게. 말을 해야 돼요. 본인이 아픈 건 말을 해야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이 알아야 됩니다. 오른쪽 어깨 뒤쪽이 아프다면 담석증. 오른쪽 날개뼈 부분에 통증이 있다면 폐질환. 척추 왼쪽 편을 따라서 통증이 있다면 위나, 십이지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괜찮죠? 괜찮아요. 여기는 지금 혹시 네. 참고 있어요? 아니야.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 얘기하세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행이에요. 네. 해마다 겨울이면 뉴스에서 이 병 때문에 쓰러지거나 목숨까지 잃는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요.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우리 몸은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을 수축해서 열 손실을 억제하는데 만약에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이 돼서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당할 수 있는 이 병. 정말 흘려듣는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들. 일단은 가위로 찢는 듯한 극심한 가슴 통증이 오는데요. 통증 시간은 짧게는 30분에서 3시간, 길게는 1일에서 3일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심근경색 환자의 무려 4분의 1 정도가 이런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 통증 대신에 구토나 구역질 등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느끼는 어떤 체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심근경색이랑 소화기 쪽 그 통증을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네. 만약에 심근경색이라면 구토나 구역질을 할 때 몸을 움직일수록 가슴 통증이 느껴진다. 심하다 싶으면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꼭 곧바로 병원으로 직행하셔야 돼요. 통증이 느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환자들에게는 다행인 거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죠. 빨리 차라리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조 증상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심근경색. 일단 크게 이 5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흔히 신진대사 증후군으로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으면요.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흡연까지 한다고요? 바로 심근경색 위험이 42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 중에 복부 비만까지 있었다. 그렇다면 심근경색 발병률이 무려 68배로 껑충.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자분들 진짜 이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겨울 산행과 새벽 운동을 하지 마라. 특히 혼자서 등산하는 건 더더욱 하지 마라. 그 이유는 심근경색의 생존 가능 시간은 약 180분으로 만약에 등산하다가 변을 당하면요. 발견도 또 병원으로 가는 시간까지도 그냥 골든타임을 다 놓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실내외 온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귀와 목을 따뜻하게 해서 적절하게 체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